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하고 오늘 수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헌법에 기록된 국가기관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 기록된 국가기관은 세 가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관련한 국가기관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 중에서 입법부, 즉 법을 만드는 부서인 국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국회의원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역에서 253개라는 지역구를 나눠놓고 그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을 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정당을 투표해서 그 정당이 받은 표만큼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여기 학습지 함께 써보면서 선생님이랑 수업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이번에 2020년에 정말 따끈따끈하게 개정된 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개정이라는 것은 수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진 그 법을 그냥 뭐 천년, 만년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변하다 보면 그 상황에 맞게 법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공직선거법 중에 선거 연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즉, 원래는 19세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었다면 이제는 선거 연령이 한 살 낮아졌죠. 그래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법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살펴볼게요. 먼저 처음에 법을 만들려면 이제 뭐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좀 법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여론들이 먼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 여론을 귀담아 들은 이 정치인들이 실제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선생님이 처음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되게 익숙하신 분이 사진으로 나와 있죠. 이분은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행정부에 소속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고유 권한은 국회의원에게 있는 건 맞아요. 법을 만드는 고유한 권한은. 그런데 이 대통령도 법안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법을 만드는 과정 중에 그 첫 번째는 대통령이 법안을 국회에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거나 또는 국회의원 1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죠. 그 한 국회의원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실제 선생님이 253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천구는 보면 두 개의 지역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 신월 3동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 을지역구라고 해서 실제 이번에 당선되신 이용선 국회의원의 얼굴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10명이 모여서 하나의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 왜 한 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할 수 없고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제출할 수 있냐면 그렇게 많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토의를 거친 끝에 법안을 제출하라라는 의미죠. 그렇게 신중하게 법안은 제출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1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하나의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제출된 법안은요. 지난 시간에 얼굴을 봤었죠. 우리 국회의원들의 장. 여러분 학급에 회장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의 장인 국회의장에게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시죠.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받으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전체 300명이 모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회의, 본회의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제출된 법안을 보고 이 법안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모인 상임위원회에 먼저 이 법안이 갑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보고 이 법안은 이러한 상임위원회가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해서 관련된 법안과 관련한
상임위원회에다가 이 법안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조금 더 법안을 구체적으로 또는 조금 세밀하게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안이 구체화된다면 이때 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300명이 모인 국회의 본회의에다가 이 법안을 제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잠깐 선생님이 살펴봐서 아시겠죠? 이 본회의 어떻게 열리나요? 네, 국회의원 30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하면 이 본회의 열립니다. 자, 본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절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법안을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이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이 법안은요, 즉시 대통령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되게 개인적 생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되게 강해요. 막강해요.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에게 제출이 되고요. 이 대통령은요 15일 내에 공포를 합니다. 공포라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알리다를 공포라고 합니다. 대통령만 국회의원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의 권한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을 대통령이 받았는데 이거 약간 사회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고 또는 시대적인 흐름에도 별로 맞지 않은 법이에요.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회의장에게 돌아가서 다시 또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다시 본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 되게 막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거부를 거친 이 법안은요.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래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은 과반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만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만인에게 공포를 하면서 이 법안이 확정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잠깐 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학습지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법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현재 만들어진 법이 많이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 논란이 된 게 N번방 사건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는 어떤 중학생들이 렌터카를 빌려서 렌터카를 훔쳤나요? 빌렸나요? 선생님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렌터카를 가지고 대전까지 내려가서 사람을 쳤죠. 그랬을 때 이 중학생들이 처벌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로 엄청나게 되게 시끌시끌했었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소년법을 보시면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데 10세부터 14세까지의 친구들이 만약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님까지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모님한테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이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무슨 사회봉사다 해서 조금 더 교화를 해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처분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요즘 10세부터 14세 이런 촉법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대담해지고 성인과 다름없는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수정되어야 된다. 10세부터 14세까지도 형사처벌 가능하게끔 이거 수정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될지 여러분들 향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약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조약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강화도 조약, 무슨 텐진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엄청나게 역사를 통해서 많은 조약을 배웠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은 약속을 우리는 조약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은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대통령이 만나서 조약을 맺는데 선생님 되게 재미있는 조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정부와 모잠비크 공화국 정부 간에 맺은 조약이에요. 내용은 상대국에 대해서 이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상대국의 운전면허를 자국의 운전면허로 교환해서 발급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있으면 아마 선생님 내용을 보니까 모잠비크 공화국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그 나라 걸로 교환을 하고 어떤 필기 실기 시험을 치르지 않고 그 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약인가 봐요. 그래서 실제 조약을 체결하는 자는 아까 선생님이 누구라고 했죠? 그죠? 행정부의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강화도 조약도 여러분들 정말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약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금 감시하고 조금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을 맺어왔을 때 바로 조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그 조약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만 그 조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체결된 조약에 동의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조약이 왜 입법에 관한 권한이냐? 여러분들 조약과 법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법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맺어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약은요, 법률, 대통령이 맺어온 이 조약은 우리나라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약을 함부로 체결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네, 그래서 조약 체결은 대통령이 하지만 그 동의는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정에 관한 권한도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재정이 뭘까요? 재정은 국가의 돈, 나라의 살림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재정,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겠죠. 이 재정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재정이 충원이 될까요? 그죠? 국민들의 세금이죠.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부서가 바로 행정부예요. 여러분들 이 행정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서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부에서 1년 동안, 2020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세금이잖아요. 선생님도 월급 받아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함부로 사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년간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에는 얼마를 사용하고 어디에는 얼마를 사용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행정부에서 이번에 2020년에 세운 예산을 2019년 예산과 비교한 그 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 사용이 늘어난 그런 항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교육도 작년에 비해서 한 2.7% 정도 예산안이 증가했고요. 올해 가장 많이 거의 27%, 작년에 비해서 27%나 증가한 분야가 산업, 중소, 에너지 분야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년간의 예산을 쭉 세웁니다. 그러고는 그냥 행정부 마음대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그 1년 동안 세운 예산안을 보고 이거 괜찮네,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해줘야 행정부에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라는 것은 일단 재정을 계획을 세우는 부서는 행정부다. 그리고 사용하는 부서도 행정부인데 계획을 세워서 미리 국회의원들에게 제출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 예산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라고 동의를 해줄 때 행정부에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재정과 관련한 권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기서 심이라는 건 심도 있게 논의하다. 당연히 보고 그냥 대략적으로 보고 오케이라고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열띤 토론을 합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해서 확정을 지어주면 그 다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재정에 관한 권한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2019년이라고 했는데 2020년이라고 한번 고쳐줘 보세요. 2020년 예산은요 513조래요. 어마어마하죠. 자,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곳은 당연히 행정부입니다. 우리 줄여서 정부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면 계획된 예산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용하기 전에 논의하고 확정하는 곳은 국회의원들이라는 거, 국회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국정이라는 것은 국가 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입법부라는 것은요, 이름에서 나오듯이 법을 만드는 부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역할이 바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뭐 조약을 맺을 때, 조약은 당연히 행정부에서 맺는 건데 그것을 동의를 해줘야 그 조약이 발효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예산도 집행하는 곳이 행정부예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오케이라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확정해주는 곳이 국회라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계속 견제하고 감시하고 행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의 정말 하이라이트가 바로 일반 국정에 관한 거나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국정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는 뭐냐면 국가 정치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이 국정감사라는 거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국회의원들이 쫙 앉아있고 그 앞에는 행정부와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든 아니면 행정부에 소속된 여기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위원회의 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 국회의원들 앞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묻는 거죠. 근거를 들어서 조목조목 왜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행정부에서 이런 일을 못했냐라고 하면서 행정부가 했던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기가 어떤 장면이냐면 부산 KTX 역사 안에 삼진어묵이라는 곳이 있대요. 삼진어묵이라는 그런 기업이 장사를 하는데 그 KTX 역사 아니니까 당연히 그 장소를 KTX에서 빌려놓겠죠. 그러면서 그 삼진어묵을 1년 동안 그 역사에서 장사를 하면서 월 임대료를 냈었대요. 그 임대료가 자그마치 1년치를 더해보니까 36억이라는 임대료를 냈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임대료로 그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올바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감시하고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36억이라는 임대료를 낼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이 행정부에 소속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을 불러다가 이거 아니야, 36억이나 냈다더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뭘 하냐, 당연히 공정한 이런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서서 좀 처리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 좀 수정해라 라고 이제 행정부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국회의원이. 그랬을 때 이 공정거래위원회 장이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이 장면, 국정감사라는 거. 그래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어떤 행정의 정책 일을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항상 감시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곳이 바로 국회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는요,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과 같은 사람을 임명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권한을 가져요.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 정말 막강해요, 여러분들. 일단 국무총리는요, 행정부에 소속된 대통령 다음에 있는 분이 국무총리예요. 현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직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죠. 실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함께 일할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아니면 대통령이랑 친한 사람의 뭐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무나 임명을 해서 나라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그 국무총리가 임명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법원장도 역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해야 대법원장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할 정말 막강합니다. 그랬을 때 아무나 정말 뭐 지인이라서 아니면 학연이 있어서 아니면 뭐 자기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이렇게 데려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도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그 대법원장이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하자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이 국무총리는 행정부 안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지금 선생님이 이낙연 국무총리 때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임명할 때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네,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만 그 국무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꾸 화면이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들 복잡하시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세요. 자, 탄핵이라는 말 정말 원래 어려운 말이었어요. 선생님이 교직 경력 동안 탄핵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면서 정말 많은 예를 들기도 하고 또 예도 별로 없었죠.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애들이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어려워했는데 우리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이해를 잘하는 분야입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요. 아무나 탄핵할 수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든 모두 탄핵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요, 법을 어겨야 돼요. 또는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헌법을 어겼을 때에만 탄핵을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탄핵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탄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 또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때 결론적으로 이분을 탄핵을 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곳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 헌법과 관련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곳이 헌법재판소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입니다, 탄핵이 아닙니다라는 결정은 내리지만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대통령을 탄핵을 할지 말지, 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을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는 중간에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 국가기관이 바로 국회라는 곳입니다. 즉, 선생님 다시 설명할게요. 자, 대통령이 법이나 헌법을 위반을 했어요. 그때 국회의원들은 본회의를 통해서 이 대통령 법을 어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게끔 우리 탄핵을 요구하자라는 권한이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탄핵,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게끔 소추라는 건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게 헌법재판소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서 이제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거죠. 실제 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해서 실제 탄핵 결정을 하는 것. 그래서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거쳐서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행사했었죠. 그러면 그 탄핵소추권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결국 탄핵 결정을 내려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또 자세하게 복습을 시켜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다시 책을 보세요.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